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1차 회담에서 이룬 진전을 하노이에서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라고 자문하며 회담의 목표가 비핵화의 진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던 베네수엘라가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화폐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앞서 IMF는 올해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무려 1000만%로 치솟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과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 국제통화기금 IMF는 공식 정부에 대한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그 어떤 금융지원 검토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환기 정의 연구원장이라는 이름으로 평소에 도태우 변호사님이 앉아 계시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도태우 변호사님 대타로 나온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저희가 좀 역할을 분담해서 제가 국제 뉴스나 북한 뉴스를 좀 다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그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다가오는 지금 이미 그 김정은은 출발을 했죠. 하노이에서 있을 2차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 정상회담이 이제 곧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정상회담을 앞에 놓고 이 시간을 시작할 때 제목을 전환기의 세계보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환기. 사람들이 언제나 전환기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 말은 북한조차도 자주 쓰는 말입니다. 전환이라는 소설도 있지요. 근데 제가 지금 전환기라고 할 때는 저 나름대로는 조금 더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시작된 지 거의 20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들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냉전이 있었는데요. 정말 냉전이 끝났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전환기라는 것은 진짜 냉전이 끝날 때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작을 하면서 오늘의 이슈를 북한과 미국과 북한 간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할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함부로 하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제 나름대로 틀릴 수 있지만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핵화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까? 이것도 역시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되는 이런 회담을 할까? 글쎄요. 지난 그 싱가포르 작년 2월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에 가장 큰 잠깐만요. 목걸이를 안으로 넣으라고요? 목소리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1차 회담의 가장 큰 공적, 성과는 무엇일까? 김정은이 싱가포르까지 갔다는 것, 이것이겠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이슈는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핵을 없애는 것입니다. 근데 핵을 없애는데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도 지금 평화를 상당히 진전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럼 이번에 종전선언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진이 보이세요? 이 사진을 보면 하나는 한반도 이 나사에서 찍은 그 우주에서 찍은 사진이죠. 2014년에 찍은 이 사진으로 해서 로이터 통신에서 뭐 올해의 사진상 이런 상도 줬던 엄청난 이제 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하나는 리얼 픽처죠. 북한은 거의 빛이 없고 남쪽만 빛이 있는 사진. 이게 진짜죠. 여기 평양이 300만이 넘는 인구인데 실제로 쓰고 있는 전기는 군산시 정도? 인구가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군산시 정도 빛을 쓰고 있고 그 나머지는 거의 빛이 없고요. 한국에 비해서 약 7% 정도만 전기를 쓰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에너지로 보면 지금 남북한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사진 하나는 남북이 모두 밝은 빛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회담 때 미국에서 김정은에게 보여준 사진이라고 합니다. 영상의 일부죠. 말을 잘 들으면 비핵화를 하면 북한도 이렇게 남한처럼 밝게 된다. 밝은 빛으로 가득 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과 북이 모두 이렇게 희양찬란한 빛으로 가득 찰까요? 이 전망이 바로 트럼프가 보고 있는 미래 전망입니다. 절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왜 지금 미국 조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떠나고 있을까요? 켈리가 떠났습니다. 비서실장, 사성장군이죠. 멍청이라고 말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맥메스터가 떠났고 그리고 매티스가 떠났어요. 대통령한테 잘 맞는 국방장관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하고 일해라. 뭐 이런 서신을 남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적어도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 둘씩 다 떠나고 있죠. 변호사 볼튼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인도계였던 그 헤일리 대사가 아주 강력한 그 자유민주주의 그 외교를 드라이브 했는데 이 사람도 사임했고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남아 있고 볼튼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모두 북한이 비핵화되고 북한이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말 장밋빛 전망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이 잘못된 것입니까? 전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제가 제 소개를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전환기의 세계보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날 때는 어떤 입장에서 만날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자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에 대한 그다지 칼럼을 몇 편 썼지만 그다지 식견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학적인 엄밀함, 사이언스 이런 차원으로 이 국제 정치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적인 엄밀함으로 북한이라든지 국제 정치를 보면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희 같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이 기본적으로 전 레이맨 그냥 평범한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비전문가인 입장에서 훨씬 더 이 국제 정치나 북한을 오류를 덜 범하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학자, 지식인, 언론인, 먹물들이 너무 이 시각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인권 운동을 시작한 지 올해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 운동을 시작한 지 20년이 됐는데 저는 이 자리에 기본적으로는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그 운동가의 입장에서 앉아 있습니다.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운동가의 입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한 문제를 바라볼 때
북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개선됐나, 권리가 얼마나 개선됐나, 이런 차원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시각은 정말 인기가 없습니다. 제 가족 중에서도 단 한 명도 이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좀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다. 북한은 북한끼리 좀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좀 살고,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은 정말 인기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북한 사람들의 인권이 개선되는 방향에서 모든 정책을 기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완전히 왕따가 되죠. VOA는 별로 인기가 없는 방송입니다. 사실은 그 VOA는 그 MPK의 목소리, 저희는 MPK는 New Paradigm of Korea, 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것은 사실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의 땅이 된 그런 세상, 그것을 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저희는 결코 인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중들은 북한이 귀찮은 존재지 결코 우리랑 그렇게 깊은 연관 속에 들어오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그 북한 인권 운동을 하면서 참 고독한 지경을 경험했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한 행운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다지 틀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해서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언론인으로서 글을 많이 써왔지만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오류가 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글이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식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 인권 운동을 하면서 제 원칙이 그 대중들에게 나서지 않는 것,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제 공적을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사실은 그 프로듀스처럼 숨어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VOM 방송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그 VOM 방송에도 노출을 적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 도변 정담 대신에 제가 오늘 이 시사 정담을 맡으면서도 많이 망설였고 솔직히 굉장히 하기가 싫었어요.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제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격상 저는 굉장히 샤이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그렇게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논평을 몇 개 찍었었죠. 강의를 몇 개 했고, 근데 목욕탕에 갔더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이거 제가 점점 자유가 없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박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그 노출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왜 오늘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가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이제 이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되냐면, 제 얘기가 굉장히 상식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상식이 너무나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제 상식을 좀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 상식을 회복하는 방법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VON이 더 대중들에게 더 많이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하려면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방송을 1년 전에 만들 때 인기가 없는 방송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맞는 말 하면 인기 없다. 이 영역이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이 영역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역시 사실 재미가 없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상식에 가까운 것,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두 가지 문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식이지만 확인을 해본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의 권리, 자유가 신장되는 방식, 그런 시각, 방법론,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북한의 밝은 미래, 그리고 이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 그것은 북한 리더를 직접 만나는 것. 미국은 북한 리더를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 지도자가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너무나 직접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타당하면은 오케이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본인 것 같은데 왜 미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완강하게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피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전문가 중에 이 답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답은 결코 쉬운 답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미국 국무장관을 했던 그 컨돌자 라이스가 결코 직접 북한과 문호를 열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차원에서 정상 차원에서 외교를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불량 국가이기 때문에 불량 국가가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직접 만나고 심지어 칭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평화를 위한 대진전으로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좀 내려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 싱가포르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김정은이 싱가포르까지 간 것, 2차 성과는 김정은이 베트남까지 간 것, 하노이까지 간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김정은도 그렇지만은 트럼프도 공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깜짝 놀랄 만한 것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켈리 비서실장이 떠났고 매티스 국방장관이 떠났고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문희상 그 국회의장과 여러분들이 워싱턴에 갔을 때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주 뭐 격렬한 이런 말다툼을 했습니다. 다 쇼였다. 지금 하는 것은 다 쇼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 그 조야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모두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돌아가신 사건을 아실 텐데요. 작년 말에 언론들이 일제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시 대통령을 이렇게 추앙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마지막 라스트 와스프다. 마지막 와스프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렇게 말했죠.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부시 대통령 다음에 온 클린턴 그리고 아들 부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특별히 현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욕입니다. 왜냐하면 그 와스프의 정의가 기본적으로는 백인 앵글로색슨 계열의 기독교인입니다. 클린턴, 아들 부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백인이고 앵글로색슨 계통의 혈통은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앵글로색슨 계통의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개신교도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와스프가 아닌가요? 여러분 모두 부시 대통령은 단지 이런 종교, 이런 혈통, 인종 이런 차원에서 와스프가 아니라 그가 공을 위해서 더 퍼블릭, 공적인 세계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19살에 해군 조종사로 2차 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십니까? 그때 해군 조종사 그가 타고 있었던 그 비행기 이름이 약혼녀였던 바브라였죠. 근데 그 비행기에서 부시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바다로 뛰어내렸죠. 낙하산을 타고 94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때 격침되어서 모두 표류했던 9명의 그 해군 비행 조종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8명은 모두
일본 카니발리즘, 일본 그 식인육의 희생양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만 살아났죠. 그 사람이 부시 대통령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 미군 잠수정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는데요. 일본과 나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고 동맹으로서 많은 협력을 했지만 부시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깊은 혐오감을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그 식인육 사건, 태평양 제도에 있었던 일본군에 의한 식인육 사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일본 제국주의랑 싸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권위주의입니다. 중국 권위주의입니다. 단지 김정은 한 사람을 죽이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인권운동가로서 제가 바라는 것은 북한 사람들의 권리가 신장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마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사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고 싶으면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두고 봤을 때 일본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친구지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현실주의적으로 일본 외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내면 깊숙이 아주 깊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차 대전 때 일본과 함께 연합군을 대항해서 싸웠어요. 적국 취급을 당했습니다. 나라도 없었죠. 이중의 고통입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 고통이 다 해결되지 않았죠. 그 너무나 깊은 국가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이 제국주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상처가 없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이 부시 대통령이 일본과 동맹을 이루고 같이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깊숙이 있었던 이 그 증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3.1 운동 100주년, 이 3.1 운동 100주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의 동포가 온전히 자주와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것, 그리고 남과 북이 온전히 좋은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100주년이 마냥 기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이 2차 회담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요? 희망의 근거가 너무 없어요. 둘이 바라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북한이 밝은 미래가 되는 것을 원하는데 과연 그것이 김정은의 소망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스나 부시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은근히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이 시각은 클린턴이든 아들 부시든 트럼프든 아버지 부시에 비교해서 그 공적인 세계에 충분히 의미 있게 잘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일종의 비판이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생각으로 이 꿈속에서 엄청난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한반도에 대한 그랜드 비전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망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북한 전체의 복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취약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왕조, 그것은 작은 그룹입니다.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그 왕조를 물려줄 때 이미 쇠락했고 돈이 없었고 그리고 주민들은 그다지 따르지도 않았어요. 김일성, 김정일이 누렸던 그런 지도자로서의 지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위를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이렇게 취약한 환경 속에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 전체를 복지대국으로 만드는 빛의 세계를 만드는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 견해인데 지금 한국 정치권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꿈이 김정은의 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제가 정말 인기가 없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우리와 같은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프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지금 원하는 것은 개성공단 정도를 풀어서 당장 현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숨을 좀 쉬겠다. 일단 이 시간을 좀 넘기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원하는 것이 비핵화를 해서 국제사회의 친구가 되어서 많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 전체를 개발하는 것. 우리의 꿈이 그 꿈인데 김정은이 우리와 같은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아, 여러분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휴지 좀 주시겠어요? 그게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설득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권을 설득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됩니까? 제가 20여 년 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그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의 꿈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하원 의장 그 펠로시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남한의 무장 해제라고 말했습니다. 남한이 약화되는 것. 남한이 약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남한이 북한 비슷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의 가장 큰 공통점은 권위주의 정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시진핑 주석의 경우 상당히 그 중국이 합리적으로 공산당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했던 기본적인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영구 집권을 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아주 큰 좌절을 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 그 닉슨 대통령 이래 헨리 키신저적인 관점은 세력 균형이었습니다. 중국이 공산당 시스템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갖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미국이 적대하지 않는다라는 시각입니다. 그 시각이 수십 년에 걸쳐서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 이르러서 1970년대 미국 외교가가 결정했던 그 결정이 성공으로 판명났습니까? 최근에 이코노미스트는 신냉전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의해서 신냉전. 중국이 상당한 그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 권위주의 정권, 정부, 이 시스템이 이 발전을 가로막는 현실이 왔고, 다시 말하면 공산당 체제의 위기에 봉착해서 20세기보다 더 강고한 공산당 시스템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은 김정은도 아니고 한국도 아닙니다. 바로 이 중국입니다. 이 중국 권위주의 시스템, 신냉전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트럼프가 어떻게 공략할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실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결론은 내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편이, 김정은이 트럼프의 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 심각한 학습의 시간, 공부의 시간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을 조금만 풀어서 말씀드리면 미국 대통령이지만 트럼프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네는 모두 실패하지 않았나? 모두 실패한 자들의 말을 듣기 싫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김정은,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것으로 보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좋아하고 우호적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네오콘이거나 너무 매파거나 아니면 너무 근본적이라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CVID,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지 않고 제재를 풀어주는 것, 아니면 한국 돈을 북한에 쏟아넣도록 유엔 제재를 풀어주는 것, 이런 것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은 그것을 트럼프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왜 할 수 없는가 이렇게 말하려면 이것도 정말 어렵고 긴 그런 해설을 필요로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엔이라는 시스템은 참 묘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전선언 비슷한 그 사실적인 선언, 이제 평화가 왔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종전선언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이런 그냥 사실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이 법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6.25 전쟁을 끝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끝낸다라는 것은 6.25 전쟁의 당사자들이 이제 이거 끝났다라고 하는 이 조약에 사인을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말하자면 1953년 정전협정을 끝낸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정전협정을 끝내는 일종의 조약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유엔은 1948년 창설된 이래, 1945년 창설된 이래로 사실상 전쟁을 한 번밖에 못 해봤습니다. 그게 6.25 전쟁입니다. 워낙은 6.25 전쟁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안보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주 묘하게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1950년 6월에 소련이 한마디로 말해서 삐져서 화가 나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보리 5개국에 대만을 빼고 중공을 넣어달라, 중국 공산당을 넣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련이 일종의 뛰쳐나간 상태였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 소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국도 없었기 때문에 대만이었죠. 대만과 영국, 프랑스, 미국, 이 4개국이 안보리에 있었기 때문에 결의안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문제를 이렇게 조정하는 그 유엔 사령부는 사실은
소련이 없고 중공이 없는 상태에 골석 상태에서 결의된 것입니다. 현재 유엔 사령부 체제라는 것은 공산당 국가 두 개가 공산주의 국가 두 나라가 없었을 때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그 8월에 결국은 러시아, 소련이 들어오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유엔 시스템 내에서 전쟁을 결정하고 또 결의하고 깃발을 들고 올 수 있었던 것은 1990년 걸프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걸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유엔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의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 국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모두 러시아와 중국이 방어를 해버립니다. 공산주의 국가와 관계없는 것, 발칸반도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것만 관여를 합니다. 이게 정말 이 북한이 갖고 있는 비극입니다.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의 문제가 이미 아닌데 인간의 기본적인 그 권리가 완전히 말살되는 그런 봉건 왕조적인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에 관해서 종주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 러시아 때문에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1950년에 6.25 전쟁은 유엔 사령부 시스템입니다. 이 문제를 종전을 통해서 해체를 하고 해소를 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국제법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가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엔 사령부는 최소한의 일만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은 주한미군이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한미동맹 1953년에 만들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을 한다고 해서 바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전이라는 것이 그냥 전쟁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복잡한 법적인, 국제법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유엔 사령부 시스템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또 주한미군과 유엔 사령부는 구분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유엔 시설 같은 것은 또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국 정부 작년 내내 연내 종전선언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장난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교한 법적인 또 사실적인 그런 절차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한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도 그렇고 너무나 낭만적입니다. 로맨틱합니다. 로맨틱하게 평화가 오고 로맨틱하게 통일이 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결코 로맨티스트가 아닌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은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이 작은 왕조죠. 김 다이너스티 생존이 걸려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주제를 제가 지금 다 펼쳐놨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루어 나갈 이 문제의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 정도만 갖고도 많은 분들이 혼란되고 어렵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이슈를, 큰 쟁점들을 이 자리로 불러올 때 저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다루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종전은 6.25 전쟁을 끝내는 문제다.
6.25 전쟁은 정말 복잡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5.18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의 그 심각함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또 그 일으킨 사람에 대한 그 배상 책임, 이런 것 지금 모두 다 미제입니다. 제쳐져 있는 그런 숙제입니다. 하나도 안 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 지금 그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너무 자신감이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낭만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복잡한 유엔 관계와 거기서 미국이 해낼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멋지게 북한을 빛의 세계로 바꿀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그런 매직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도 자신은 지금 실험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 두 번째 회담에서도 얻는 성과가 없으면 그는 급속하게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와스프지만 나머지 대통령에 대해서는 와스프가 아니라고 말할 때 그 심리에는 종교적인 경건성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모두 경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와스프들이 말하는 종교적 경건성이라는 것은 진지하게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 그 실체를 믿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세계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지금 미국 조야에서 경건한 크리스찬인 리더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의 만남을 마치 악마와의 인카운터, 악마와의 조우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미국이 뭔가 더럽혀지고 있다,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 종교적인 경건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통치를 해왔던 미국 사람들의 심각한 컨선, 걱정을 지금 트럼프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들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전환기의 세계보기, 이 시간에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를 많이 꺼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환기 정의 연구원이라고 할 때 이제 전환기 정의라는 것은 5.18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몇백 명, 200명 정도가 이렇게 죽는 그런 사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백만, 천만 단위의 그런 대형 사건들,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 대량 아사, 수백만이 굶어 죽는 것, 정치범 수용소, 이런 대형 인권 범죄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큰 단위를 다루다 보니 이 작은 디테일보다 아주 빅픽처들을, 큰 그림들을 계속 말하게 되는데 저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저는 이 이슈를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꿈꾸는 것, 미국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 미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더 높이는 것, 이런 거, 미국 사람들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이런 것 다 소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미국답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주의입니다. 세계 속에서 미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 미국 사람들은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한국의 공산주의를 격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피를 많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신성한 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주한미군 철수 언제나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규모가 작지만 결코 간단한 땅이 아닙니다. 지금 좋게 말하면 낭만주의 망상가들이 말도 안 되는 평화, 말도 안 되는 평화, 참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 평화라는 이름으로 거의 무장 해제에 가까운 그런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 다시 추스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치 시스템인 북한과 중국과 어떻게 해도 같아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령이 나타날 수 없고요. 영원한 주석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많은 고생을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이 확신 속에서 근사한 통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되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아이들을 잘 기르고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망상적인 통일, 망상적인 평화 공세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자극해서 생긴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전쟁을 막아야 된다. 여러분, 전쟁을 누가 일으킵니까? 핵을 가진 김정은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핵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의 무장 해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된 길을 상당히 길게 걸어왔습니다. 다시 이 나라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야 되고 확산되어야 된다는 것, 북한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 그 의지를 갖고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가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가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결심이 없는데 미국이 왜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한반도에서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진 것이지, 동맹을 맺은 것이지 미국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이것은 진정한 평화 이익입니다. 한반도를 진정으로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세계의 평화 이익입니다. 오늘 첫 시간 전환기의 세계 보기에서 저는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각성되는 것, 준비하는 것, 여기에 해답이 들어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북한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 트럼프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뉴스들과 함께 앞으로의 한국의 전망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정말 심각한 얘기가 됐어요.
저도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조금씩 더 편하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느끼는 것은 노태우 변호사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런 형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너무 긴장이 되고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제 이 어눌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디테일을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한반도의 도래해 있는 문제는 마지막 냉전, 공산주의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취약합니다. 그 이유가 2차 대전 때 스탈린과 루즈벨트가 한패였잖아요. 2차 대전 전쟁을 치를 때 한패였고 이 2차 대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든 게 지금의 United Nations 유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대전 체제 청산 체제로서 생긴 유엔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일례로 제노사이드 협약을 만들 때 제노사이드 협약 속에 공산주의자들이 범하는 대량 학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스탈린이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이 캄보디아에서 죽어가도 유엔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 수백만이 죽어가도 지금 유엔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6.25 전쟁 이후에는 유엔이 군사적으로든 뚜렷한 역할을 한 적이 그래서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유엔이 가장 빛나는 fine 아시죠? 좋은 the finest한 가장 빛나는 일을 한 것이 6.25 전쟁 참전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엔이 이 전쟁을 멋지게 잘 끝내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한국이 어떤 종류의 결단을 내려야지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베네수엘라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없어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와 한국이 같아요? 같은 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파퓰리즘, 대중인기 영합주의,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을 시도하는 것, 이런 것. 지금 한국이 파퓰리즘, 대중인기주의, 대중추수주의 이런 것으로 아주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언론을 모두 다 장악하고 동원을 해서 잠깐 귀에서 달콤한 얘기들, 50만 원씩 주겠다, 이런 거, 그런 것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을 지금 많이 이렇게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문제가 바로 이 파퓰리즘, 대중인기 영합주의의 결정판이었죠. 지금 베네수엘라 21세기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가 상승이 1000만 배 있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폐 가치가 하나도 없어진다. 베네수엘라에 돈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세계에서 석유 매장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석유를 팔아서 주민들에게 돈을 퍼주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여성들이 아름다운 나라고요. 아주 중남미 국가는 어디든지 살사가 있습니다. 춤을 추고.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너무나 중남미 친구들이 멋쟁이들이었어요. 요리도 너무나 잘하고 매일 춤을 춰요.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왜 지구를 이들에게 맡기지 않는지 알겠다.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향락적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외모도 멋있어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까지 타락한다. 변호사도 몸을 판다 그러죠. 그런 나라가 된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어떤 전문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대중 인기 영합주의가 이렇게 먹히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있다. 그것은 희망이 정말로 없다. 하층민들이, 이 저층민들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현금을 폭탄으로 던져주면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죠. 아르헨티나의 페론이 그렇게 했습니다. 돈을 막 찍었어요. 노동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권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지난 50년, 60년, 70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발전의 힘이 공정한 입시였다고 합니다. 수능 성적, 학력고사 성적 이런 게 우습게 보이지만 불만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줄을 세운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여고를 못 갔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자신의 아이들을 쉽게 아무 데나 넣지를 못했어요. 미국보다 더 지독해요. 더 지독하게 공정한 입시가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입시뿐만 아니라 가장 공정한 고시 제도가 있었어요.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금 던져줄 테니까 너네들은 우리한테 표나 던지고 그렇게 살아. 이것밖에 지금 정책이 없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정말 시골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내 친구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상승해 가는지를 구경하면서 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또 제가 인생을 재미있게 살았던 비결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아서 또 뭔가 할 수 있었고 공부할 수 있었고 이런저런. 중남미의 문제는 기회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중남미 그 엘리트들의 특징은 자신들은 아주 최고의 그 상층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이 없었어요. 그냥 딴 세계였어요. 제 친구 하나는 그런 말을 해요. 중미 출신인데 자기가 이렇게 성년식을 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선물을 주더라. 그게 벤츠였다. 중남미에서는 자기 나라에서는 점심 식사를 헬리콥터 타고 가는 사람도 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 엄청난 빈부의 격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기회가 없다는 것. 여러분 지금 한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입시는 더 공정해야 되고 기회는 더 공정해야 됩니다. 저게 지금쯤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왜 이렇게 급격하게 몰락을 하게 됐나? 2차 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1차 산업, 강물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엄청난 수준의 2차 산업을 갖고 있습니다. G7 수준으로 갖고 있어요. 반도체, 철강, 조선, 전자, 전기, 석유화학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포퓰리즘을 하려고 해도 땅 파서 줄 수가 없어요. 일을 하고 고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 같은 세금을 아무리 정권이 원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퍼줄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눈물로 이 나라를 만들어 왔어요. 땅 파서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들은 좋은 제조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좋은 2차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3차 산업 갖고도 안 돼요.
지금 한국의 2차 산업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동력이 멈췄습니다. 탈원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우리에게 원자력은 석유보다 더 귀한 겁니다. 이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탈원전을 선언했을 때 분노로 참을 수가 없었어요. 2차 산업의 동력이 다 사라진다는 것, 가장 빨리 베네수엘라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중남미와 달라요. 고생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쉽게 뺏깁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중남미는 몰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간용이 있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는다. 저희는 선거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공중파를 포함한 언론들을 비류들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주사파 북한 반인도 범죄자를 옹호하는 그런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는 야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VON이 인기가 없는 방송을 표방하면서도 꾸역꾸역 계속 방송을 만드는 것은 작은 희망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공중파가 다 묻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라도 좀 그래도 바른 소리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우리 도토리 변호사님 포함해서 VON 식구들에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방송 너무 서툴게 해서 마음이 힘들지만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